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가 새롭게 시작하는 더 체크입니다. 기존의 시사 토론을 개편했는데요. 뉴스에 깊이를 더하고 그 이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부분은 없는지 하는 질문 속에서 뉴스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역의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인데요. 먼저 전국에 있었던 지난주 또 최근의 뉴스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MBC 강동엽 기자 나오셨고요. 박형륜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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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강동엽 기자, 요즘 여론조사 여기저기서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왜 여론조사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우리가 지금 6일 지방선거면 한 2달 정도 남은 건데요. 예. 이렇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곧 이제 본선이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경선이 관련돼서 이제 뭐 후보자 검증이나 이런 걸 할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사들이 지금 현재 추세를 보기 위해서 지금 뭐 도지사나 시장군수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언론사도 우리 돈에 많은 상황이지만 네. 또 이제 이 정당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후보자 자체적으로 캠프 내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체 판세를 분석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돌리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많은 지금 여론조사를 돌아다니고 있고 뭐 시민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근데 그 후보들 개인들도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은 여론을 주도를 해야 내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 후보 스스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스스로 하는 여론조사 그거 좀 믿을만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표본이라든지 질문사항 이런 것들이 그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강 기자,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의 경우는 분명히 그게 이제 보도용이고 실제 네.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야 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도 어떻습니까? 조금 그 믿을만 한가요? 그런 신뢰도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예. 많이 좀 이게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좀 밀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여론조사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가 이제 추세나 분위기, 그러니까 박빙 상황이면은 이거를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박빙 상황이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론조사의 추세나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이 후보의 당락을 좀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령 오차 범위라는 게 있는데 오차 범위 내거나 조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만 크거나 어떤 분위기를,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라면 분명히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고 네, 계신 네, 거잖아요. 네. 박 변호사님은 신뢰도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에서는 조금 네.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예. 간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찌개의 간이 전체적으로 잘 배 있다고 하면은 티스푼으로 간을 봐더라도 당연히 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 한 군데 뭉쳐 있다고 하면 간이 함부로 느낄 수가 없죠. 그렇겠죠. 전체적인 간을. 예. 그것처럼 우리가 표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문지 사항을 충분하게 이제 공개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론조사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 국자를 맛을 볼 때 국자를 네. 큰 국자로 뜬다면은 그 많은 여론을 이렇게 그렇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여러 군데서 뜬다면 네. 또 역시 이렇게 제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캐치할 수 있을 예, 거고요. 하지만 객관성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강 기자 어떻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 여론조사가 실제 이제 활용이 되는 경우는 앞선 후보나 주자의 경우는 본인이 앞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여기저기 많이 공표하거나 이제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대세론을 형성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고 또 뒤진 후보의 경우는 여론조사의 의미를 또 조금 축소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선거의 향배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잖아요. 만약에 뒤지는 후보라고 하면은 여론조사로 인해서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좀 분위기를 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요즘 SNS 상으로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문항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초선 의원이면 단체장을 나갔을 때 문항에 안문항에 요즘에 정치 시인에 대해서 뭐 이런 행정의 미흡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 후에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뭐 초선 강동엽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식상으로 네. 아, 2, 3 초선이니까 좀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역으로 만약에 뭐 세대 교체 여론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뭐 3선 뭐 강동엽으로 하면은 이 3선이면 이거 많이 해먹었는데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조금 왜곡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런 것도 하시는 그런 게 것이죠. 심하고 또 하나 예. 더 말씀드리면 착신 전화. 예.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뭐 2014년도나 이럴 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령 안 쓰는 전화 몇천 대를 이제 뭐 이 선거 캠프에 이런 전화로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왔을 때 그걸 이제 가중치를 20, 30대로 이렇게 맞춰서 높은 가중치로 그걸 만약 그 캠프에서 이제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 후보는 여튼간에 원래는 떨어지는 후보인데 여론조사를 인해 가지고 반등을 해서 분위기를 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업무방해거든요. 여론조사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뭐 검찰에서 뭐 기소도 되고 이런 사례도 왕왕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여론조사가 물론 이제 민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중요한 척도이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 네. 아, A 후보가 1등이구나, B 후보는 3등이구나 이런 부분이 일반 유권자에게 이제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방선거 한 2달여 남았습니다만 그게 어떤 고정관념을 형성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선거전이 진행이 되면서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민심이 고착돼 버리는 이런 네. 현상도 좀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 걸 충분히 있죠.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밴드웨건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편승해가지고 그런 고착화시킬 수 있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보다는 공약에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는 그런 현명한 유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방법하고 정확성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표본의 크기도 있을 거고. 네네. 예, 어떻습니까?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표본을 많이 따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ARS를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ARS 자동답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잘 듣지 않고 끊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중도층의 표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화 면접을 한다고 하면은 보다 그 중도층,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표본에 좀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게 좀 내실화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가상 번호로 인해서 이제 여론조사 돌리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집 전화로 위주로 돌렸다고 한다면 가상 번호라는 게 이제 통신사,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번호를 임의의 번호로 받아서 이걸 돌리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20, 30대 이번에 대선 때도 뭐 이대남, 뭐 이대녀 이렇게 했듯이 그런 부동층의 그런 의견을 듣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무선전화, 유선전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요즘은 유선전화 조사는 거의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여론조사 하고 있는데 샘플이 되게 몇 샘플 정도 합니까? 지금 중앙 여심위에 따르면은 시군단체장 경우에서는 이제 500명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광역단체장은 800명 이상 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그나마 이제 여론을 좀 추이를 공정하게 좀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형성해 놓고 있거든요. 네. 예. 이상으로 여론조사 얘기는 좀 마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최근에 이제 불명예로 제명된 김재시 의원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뭐 최근에 이게 예. 또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판결이었나요? 여성 의원에 대해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우리가 이미 1심에서는 이제 여성 의원이 패소를 했었고 2심에서는 여성 의원이 승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여성 의원의 승소로 확정이 됐는데요. 예. 우리가 징계를 하려고 하면은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또 징계 사유와 징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위가 적절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 여성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항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줬기 때문에 또 그 절차가 하나가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간통이라는 자체가 원래 형사처벌 대상이었었는데 위헌 결정이 나서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징계 사유가 돼야 되느냐. 제명한 거는 무효다.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예, 하나는 절차의 문제,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용적으로 예. 이 단죄할 만한 어떤 비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범법 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예. 이런 판결입니다. 불륜이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명을 하는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예. 변호사님 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예. 법원이 뭐 이제 최종 판단을 할 예. 수밖에 없는. 근데 시민들로 봐서는 조금 좀 의아하고 납득이 안 갈 법해요. 예. 그리고 불륜이었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살아나는 거 네. 이런 거 이 시민의 법 감정하고 우리 법의 어떤 간극 예.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많이 차이가 있죠. 저도 제가 국민으로서도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제가 신뢰를 하고 내가 대표로 삼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을 뽑았는데 나를 배신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사기를 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된다.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정당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라든지 이런 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인 거고 이제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요. 강동혁 기자, 민주당에서 이제 차기 선거에 검증위원회 가동했는데 이들 의원의 경우는 컷오프 탈락이 됐어요. 네. 네네. 그 내용이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그 대선 이후에 예.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비위 이런 사실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사항은 민주당이 아무래도 쇄신을 해서 다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의원들이 그 민주당 깃발을 들고서 다시 이렇게 유권자에서 선거운동하는 건 역시나 민주당에게도 좀 악영향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정당에서는 이제 도덕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죠. 컷오프를 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뭐 법치주의 얘기했습니다만 네. 법원에 이 부분도 어떻게 제소를 하면 이것도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원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할 수가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은 뒤집히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또 이렇게 저희들 눈길을 끌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장수군 체육회가 도민체전에 참석하는 선수단에게 짝퉁 체육복을 지급했다는 뉴스입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회에서 진짜 그냥 그대로 불법을 저지른 거죠. 예. 우리가 상표라는 거는 다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 상표를 위조한 예. 그런 체육복을 선수들에게 이제 배부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서 이제 금전 거래를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데 있지 않나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의 박탈감이나 좀 모멸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모멸감을 느끼죠. 예. 대표로 나가는 건데 예. 그 대표에게 주어진 상품이 가짜다. 내 신분을 진짜 의심할 만큼의 모멸감을 들고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400벌이 지원됐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이 제대로 된 제품은 한 벌당 10만 원,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 짝퉁 체육복은 뭐 4만 원 정도 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 4, 16, 1,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천여만 원을 글쎄요, 2천여만 원을 예. 왜 아끼려고 한 거지요? 지금 수사가 예. 진행된 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미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게 2천만 원이 넘는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공정 경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경제 임차를 하게 되면 누가 그 낙찰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은 여성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하면 쪼개기 이렇게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여성 기업이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수익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불법을 벌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액도 줄였지만 실제로 4천만 원이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성 기업의 명의를 밀려가지고 수익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모종의 이제 또 금전적인 거래가 또 예상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금전적인 목적으로 지금 금전적인 부정적인 목적으로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돈이 건너가기 위해서 이런 범죄가 벌어진 거거든요. 예.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이게 이제 기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에서 이제 유죄 예. 의견으로 검찰로 보낸 겁니다. 예, 혐의를 보니까 알선, 수재, 미수 이렇게 네. 나와요. 어떤 범죄입니까? 뭐 통상 지금 인정된 거는 배임 수재, 배임 예. 증제 이런 거에 대한 미수죄로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뇌물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 부정한 거래를 예정하고 돈을 주고받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개인들 간 뇌물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배임 증제 미수, 배임 수재 미수가 일단 죄명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숨기기 위해서 여성 기업의 명의를 빌려서 또 했었거든요. 예. 이건 또 여성 기업 지원법에서 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 지원법에 대한 또 위반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네. 어떤 참가 선수단에게 끼친 어떤 악영향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나 그런 표명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박형준 변호사 그리고 강동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쇄신과 개혁 공천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의 입지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선 방식이나 후보 검증이 기존과 다른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예, 예. 어떻게 이번 6월에는 출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나아갈 때가 있고 예. 또 저를 필요로 할 때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이제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예, 이렇게 결정. 알겠습니다. 이번 6월에는 출마하지 않으시는 걸로. 예. 지금 당적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예, 계시죠? 예.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전국 예, 예. 도민들은 뭐 80% 이상 몰표를 줬는데 그렇죠. 졌습니다. 대선 패배 민주당의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위선이죠, 위선. 예. 그다음에 오만, 무능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예. 무능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 위반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비위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충남지사 문제도 있었고. 예. 근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될 후보도 내고. 예. 그래서 대패를 했죠. 이미 예. 그때 대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철저한 어떤 자기 반성과 쇄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당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뭐 좀 립서비스에 불과했고 또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원 교수님 뭐 참여연대 대표도 맡고 계신데 한참 바쁘실 때예요. 지방선거 네, 앞두시.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 짧게 좀 지적해 주시면요. 김광수 의원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팬덤 정치의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중심의 팬덤 정치가 예. 결국 갈라치기를 하고 그 퍼센트 이상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끼리만의 정치가 돼서 패배하게 되는 요인을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지방선거 민주당이 이제 개혁 공천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그간의 민주당 공천 방식 결과에 대한 어떤 반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간의 민주당 공천 뭐가 문제였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기준을 두고서 스스로 예. 그 기준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과 중앙당에서 중앙당의 일정 부분의 특정인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또 지방에서는 결국은 그들만의 닉으로 자꾸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차후 논의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을 만들 때도 전부 다 저 측근의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들만의 늑으로 간다면 결국은 근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고, 그럼 새로운 외부의 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차단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새로운 쇄신이라든가 이걸 가져가기는 어려웠었다라고 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뭐 한때는 민주당 밖에서 민주당 예, 예. 후보하고 경쟁도 하셨는데요. 민주당 지켜보실 때 공천 과정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좀 보셨습니까? 뭐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예.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 있고 당선 예. 이게 등식이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공천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들이 후보들한테는 뭐 절체절명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 속에서 많은 불협화음들이 좀 생기는 거죠. 어떤 예. 공천 관리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거고 예. 대표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지난 총선에서만 보면 이상직 의원 사건이죠. 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민주당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도민들한테 그러긴 한데 예. 문제는 그때도 이상직 의원이 이제 그 전 총선에서 113표인가요? 뭐 제 기억으로 이런 정도 이제 낙선한 유력 후보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경선 압축 과정 속에서 제외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것은 이상직이라고 하는 특정한 후보를 염두에 둔 밀실공천이라고 해도 뭐 비난받아서 충분하죠. 네. 또 하나 뭐 정읍시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어떤 공천 심사위의 어떤 공천 룰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인데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때 아마 추미애 대표였을 것 같아요. 네. 후보자를 갑자기 교체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제 공천 입구로 당선이다 보니까 좀 오만한 부분들 또는 그래서 이제 불공정한 어떤 공천 룰의 적용, 특정인을 위한 공천 룰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례에 그분들이 이제 다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한 분은 낙마 위기에 있고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있고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민주당 모습을 보면 민주당의 뭐 개혁, 공천, 쇄신 이런 작업들이 거의 호남 중심, 호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는 민주당이 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남에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다고? 아무래도 이제 호남에서 뭐 공천 입구로 당선이다 이런 공식들이 있고 호남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전국적인 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호남에서 개혁을 하면 특별히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 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개혁적인 임무를 내면 당선할 확률이 높고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크게 손해볼 건 없다라는 점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는 뭐 이걸 보면 좀 전국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오히려 호남의 고립화를 또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0.73% 졌는데 0.73%만큼만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졌지만 잘했다. 이런 또 대선의 평가 보고서도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최고위원 한 분이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기준을 만들자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본다면 호남은 어차피 자기 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지 실제로 근데 개혁도 되고 있는 거냐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 싶으면 어렵다는 거고요. 예. 그럼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민주당은 지금 호남 고립화로 갈 확률도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호남에서는 개혁이라는 타이틀만을 주고 그리고
전국적으로서는 고립화되는 이러한 상당히 불리한 선거 구조를 가질 수도 있겠다고 합니다. 예, 지방선거가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민주당의 일정표대로라면 공천은 뭐 한 달 남짓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전에 검증위를 가동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의원님,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증 작업들 잘 됐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북 도당의 후보 검증위원회의 최근의 상황을 보면 478명 중에 36명을 이번에 1차로 후보 검증위에서 그러니까 한 8% 정도를 예. 탈락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7대 범죄인가요? 그러니까 뭐 살인 등 강력 범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그다음에 성폭력, 성매매, 그다음에 무슨 가정폭력, 뭐 아동학대, 그다음에 뭐 부동산. 또 부동산 예. 그 투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준의 엄격한 적용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예,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알선 수재 혐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되고 어떤 사람은 탈락되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적용들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도 예전처럼 똑같이 공정한 공천률과 관련된 시비들이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물론 이제 후보 검증에서 모든 부분들은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만들어지는데 공천관리위원회도 지금 18명으로 구성됐는데 그중에 이제 임실남은 순창하고 전주를 제외하고 8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이 4명이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내부는 또 그 대리인들 보냈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된다라고 하면 네. 그분들이 다음 자기 총선을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더니 지방의원들도 또 전위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관위 구성 자체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공천관리위원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공천관리위원회가 18명인데 상당수가 뭐 지역위원장 내지는 지역위원장의 대리인 이렇게 내세워져 있다라는 이야기 뭐 같은 생각이시죠? 저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예. 실제로 그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형이 돼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실제로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혁을 하겠다면은 그 위원들을 새로운 멤버로 또 뭐 비율은 좀 맞췄습니다. 여성들도 이제 하부위원회에서는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위원들을 구성하고 이 작업은 저는 가장 출발점 행위는 시민단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시민단체가 제5의 권력이긴 하지만 여기서 시민단체 활동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18명이 1명, 또 재심위원이 8명이 1명 정도, 그것도 구색 맞추기 정도로 끝내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결국 뭐 소위 말하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선관위를 유지한다, 공천관리 유지한다. 결국은 뭐 자기 사람 씹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예, 그렇군요. 뭐 그 전에 지금 저희 뭐 공천관리위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아직 가동은 안 됐고요. 근데 지금 거의 활동이 끝난 게 예비후보 검증위원회지 않습니까? 근데 검증위원회에서도 이경환 교수님 이제 대표로 계신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에서 불량 정치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탈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컷오프가 안 되고 예, 자격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9명 예. 발표를 했고요. 예. 이 관련해서 정말 불량 정치다라고 강도가 센 사건 사례가 19건이었는데 예.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15건이었어요. 예. 또 논란 의심 사례 11건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8명이 관여돼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구제 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예비심사에서. 그러면 정말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누구나 봐도 정말 파렴치한 범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뭐 대륙 음주운전하고 기사를 바꾼다든가 네, 뭐 이런 네. 일들은 정말 일반 세간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이 일들을 한 사람들을 구제시켜준다? 그럼 결국 개혁이 있느냐라는 물음을 강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결국은 개혁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뭐 호남에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름은 결국 개혁 두 자를 그냥 차용할 뿐이지 내용적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특정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전주시장에 이제 그 뭐 입지 의사를 밝혔던 임정엽 전 군수, 순창 군수에 나가겠다고 뭐 사실상 지금 도의원직 사퇴를 한 최영일 도의원의 경우가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에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뭐 한 명은 컷오프가 됐고요. 한 명은 또 컷오프가 안 됐어요. 형평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내부의 기준이 있는 걸까요? 이게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증위의 활동의 어떤 신뢰성까지도 흔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것은 예. 과거에 그 총선에서 이상직 의원과 최영재 후보와 예. 관계 속에서 의심 사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유력한 후보를 배제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임정혁 후보가 이제 유력한 후보인 것은 지금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 1, 2위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 유력한 후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임정혁 그 예비 후보의도 주장은 뭡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천 기준 7대 기준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럼 어떤 사람은 7대 기준에 들어있는데 이제 빼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간다면 아주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은 지금 예비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모순을 스스로 발생시켜봤다는 거죠. 그런 모순을 만들어냈으니까 결국 하나의 사례만 발생해도 그 공신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 예비 자격 후보 검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이겠죠. 예. 의원님 뭐 아까 말씀 좀. 예, 하여튼 그 공관이나 하여튼 후보자 자격 심사위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정한 경쟁, 또 공정한 규칙 하에서 공정한 판단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게 뭐 예전에 상당히 이루어졌던 뭐 개파 정치나 보수 정치나 또는 뭐 지연하견 혈연에 따른 온정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배제가 돼야 되고 예. 국회의원들의 입김들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어떤 총선 준비를 위한 지방조직 정비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그 임정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2002년 알선 수재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완주 군수를 2번 민주당 공천으로 2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는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 또 아까 그 최영일 후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음주운전 하고 이제 뭐 운전자 바꿔치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에서 2019년 아마 윤창호법이 제정이 돼서 6월 달인가 네. 시행되게 됐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렇게도 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예. 그래서 좀 자의적 적용이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뭐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더 철저하게 아까 뭐 7대 범죄 이외에도 뭐 직장 내 갑질이나 뭐 2차 가해나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다시 후보들을 좀 검증하겠다 하니까 공관위가 좀 엄격하게 좀 적용을 했으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관위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객관적으로 외부 인사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의 인원 구성이 좀 적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 저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최영일 전 이제 도의원 후보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 더 확인한다면은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를 냈고 예. 그다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고 예. 이게 이제 더 큰 팩트라고 봐요. 단순히 이게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고와 그 후의 처리 문제에서 이것은 뭐 도덕성 문제에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예.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후보가 통과하고 또 어떤 후보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런 면에서 형평성 문제, 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네, 심사의 내용, 형평성의 문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뭐 공관위원회 구성상의 문제 한계가 명백하다, 뚜렷하다 이러고도 개혁이냐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조금 이야기 또 더 진전해 보면 그렇게 이제 공관위를 통과를 하면 경선을 합니다. 국민참여 경선이라고 그래서요. 예. 일반 도민 여론 그 지역이죠. 이제 시민, 군민 여론조사 50%하고 권리당원 50%. 그러니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능력 있고 도덕적인 인물을 추천을 하겠다 이런데 능력 있고 도덕적인 인물이 문제는 권리당원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 방식의 공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국민 참여 경선 이것이 지금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예.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시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예. 가는 건데 예. 그 구조 속에서는 외부에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가 끼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예. 100% 국민 시민 여론조사 이렇게 가면은 또 달라지는 건데 물론 이제 민주당 경선 방식 속에 100% 국민 경선 아까 또는 국민 참여 경선에서 50대 50 또 그냥 완전하게 민주당의 권리,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경선, 또 사실은 전략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수 후보 공천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시민 배심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50대 50 소위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고 후보를 2명에서 4명까지 압축해서 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기본인데 보통 한 3명 정도 압축이 일반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는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능력 있고 참신한 외부의 후보들이 끼어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공관의 구성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다음 총선의 전위부대를 만들기 위한 조직 예. 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중앙정치의 인식들이 아주 심각한 폐해가 있다. 예. 이 말씀 함께 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저도 이제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정말 당선되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개혁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내 힘을 쏟기보다는 당선되자마자 호남에서는 공천이익으로 당선이다 예. 보니까 다음 선거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당원 모집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모집된 권리당원은 어떤 조직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지역에서 행사하면서 소위 어떤 경선의 달인들이 만들어지는 예. 이런 폐해들이 지역에서 있어 왔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어서 그건 참 우려스러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좀 쇄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 같습니다. 교수님 뭐 작년 하반기 뭐 전주 전라북도 권리당원 모집으로 정말 몸살이었습니까? 몸살이었습니다. 뭐 권리당원 없는 사람들은 감히 뭐 출마를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죠. 권리당원이 그 조직의 관리에 천병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권리당원을 위해서 저는 돈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큰 문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당원을 모집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당원은 그러면 뭐 회비를 내는 당원이 돼야 되니까 그 회비를 대납하는 문제 예.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저는 권리당원이 전북 같은 경우가 지금 민주당이 한 12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예. 이 인구 중에 정말 너무 많은 그 민주당 당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당원들을 전부 다 선거를 위한 전위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 투표권을 위해서 회비 관리를 해주고
이 문제를 한다면 결국 저는 권리당원이 50%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결국 매각매직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예, 예. 결국 돈으로 산 표인데 이 표를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거냐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완전 여론조사를 가든지 예. 권리당원의 50% 이것은 정말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열 경쟁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으로서는 당의 근간을 이루는 당원, 그 중에서도 당비를 내는 당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 이용될 때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대표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진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 폐해는 오롯이 우리 도민들한테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교수님은 권리당원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한없이 또 줄일 수는 없죠. 그 그렇죠. 당의 정체성도 그럼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좀 토론을 해볼까요? 그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상관없이 청년이나 여성의 정치 참여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 이끌어낼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그 기존의 틀 속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워낙 장벽이 크니까 이미 이제 신인들이 들어오기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들어오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청년과 여성 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는 전략공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 또 변화를 이끌 사람이다라는 점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예. 이제 신인들에게 이제 보통은 그 가점을 주잖아요. 예. 이제 가점을 주는데 보통은 자기가 득표한 것에 가점을 일정 비율을 줘요. 이제 그러면 그 가점이 사실은 미미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정 부분 이 신인들을 문을 기왕에 열어줄 거라면 기본 점수를 좀 주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뭐 지금 지명도라든가 다양한 데 취약한데 그 취약한 속에서 얻은 비율을 가지고 일정 부분 가점을 주는 것은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에 큰 변화는 줄 수 없다. 예. 그래서 청년과 여성들을 많이 진출시키려면 뭐 의도적인 전략적인 공천도 필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좀 더 가산점 제도를 좀 바꿨으면 한다 생각입니다. 예, 지금의 제도보다 더 문호를 넓힐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 여성, 뭐 장애인이나 이렇게 소수자들을 위한 아주 파격적인 어떤 전략 공천도 필요하고요. 예. 가점제도나 이런 것들도 아까 뭐 기본 점수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얻은 득표의 몇 % 가산한다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의미는 크지만 예. 저도 이제 경선들을 많이 했던 정치인이어서 이렇게 보면 예. 얻은 표의 뭐 10%, 20%는 그렇게 많은 당락을 좌우한 결정적인 부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예, 시민들한테. 예. 그래서 기본 점수를 좀 주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 당규에도 뭐 요즘에 이제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뭐 비례대표 1, 2번 뭐 여성, 청년 이렇게 이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놓긴 했지만 더 좀 파격적인 이제 지방 의원뿐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민주당 개혁 공천 쇄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물, 뭐 청년, 여성의 등용 이런 이야기가 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제 단체장 중에 3선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인물 저희가 얘기하는 개혁이나 쇄신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어찌 보면 또 일부에서는 뭐 인물 키우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왜 전북, 호남에서는 그렇게 인물을 키우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교수. 저는 재선까지 잘했다면 예. 3선을 가도 괜찮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개혁의 시작은 삼선을 변화시키는 거다. 예. 그래서 새로운 인물로 변화시켜서 출발하는 것. 이 다선을 총재하는 것이 결국은 전략공천의 출발일 것이고 어떤 새로운 인물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들일 것인데 이제 그러려면 이런 개혁의 출발은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변화를 취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뭐 삼선을 마무리하고 있는 데스 교육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삼선 때 보면 거의 현상 유지예요. 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들 그 인어 그룹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거형 궁리만 하지 실제로 변화를 많이 취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다면 저는 정치인들은 재선 정도까지가 충분히 했으니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인물에 넘겨주는 것도 개혁의 출발이다 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재선으로 제한 또 재선 때 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지금 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 예. 3선까지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례를 보면 군산에 이제 문동신 시장, 예. 지금은 이제 남원의 이완주 시장, 예. 그다음에 순창이. 이제 도에 지금 도배 계신 송아, 그분들은 아까 이제 지금 3선이 끝나신 분들이고, 예. 이제 지금 도배께서는 이제 3선을 도전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3선 이상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좀 피로도가 높아 있는 것들이 현실인데 대개 단체장은 3선에 접어드는 순간 거의 일을 않는 것들이 그 이제 문동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았죠 군산에서. 예.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단체장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재선 정도 좀 하시고 예. 또 능력 있는 또는 다른 영역의 뭐 정치 부분들로 좀 진출을 하셔서 능력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또 중앙정치를 개척하신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뭐 민주당 개혁, 쇄신, 뭐 이것의 뿌리는 또 호남 내, 전북 내 민주당의 일당 독식, 일당 구조 뭐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뭐 평가도 좋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중대선거구 이한 말씀도 좋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민주당 일당 독주를 막는 거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에서 일정 부분 견제를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견제가 됐을 때 훨씬 더 민주당이 역동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네. 봐요. 이제 그러면 일당 독주는 어느 사회든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 길을 누가 열어줘야 되냐? 그럼 현재 173석 지금 민주당을 본다면 180석 정도 갖고 있는 석이라면 민주당이 스스로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열어주는 방법은 물론 정치는 합의가 전제가 됩니다만 이런 개혁들은 합의가 안 되면 시도해야 되죠. 그래서 중대선거제를 끌어내서 개혁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것이 되는 순간 저는 견제가 있을 수 있고 그 견제로 인해서 상호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뭐 교수님은 국민의당, 민생당 있을 때가 훨씬 역동적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역 정치건 중앙 정치건 독점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예. 어쨌든 독점을 하게 되면 부패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책임, 무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경쟁 세력들을 함께 해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뭐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해야 경쟁을 시켜놔야 정치의 어떤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앙 정치도 지금 양당제의 어떤 폐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난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개혁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감한 좀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아까 3선 연임 제한 문제도 있었지만 소위 우리 사회 586에 대한 어떤 용태론 이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정말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저도 그 사람들이 일원이지만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진 빚은 마음의 빚은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회 기득권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화두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다당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도 그런 경쟁의 토대가 좀 마련이 돼야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 정치의 쇄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새롭게 선보인 더 체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뉴스를 폭넓고 또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또 깊이와 폭을 모두 잡아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